자, 형들,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정교한 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10명 중 8명은 벤츠나 BMW 그리고 폭스바겐을 말할 겁니다. 독일제 기계라고 하면 일단 믿고 쓰는 게 우리 사회의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철옹성 같은 상식이 아주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인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본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단순히 가동을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아예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려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던 드레스덴의 투명 유리 공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차를 만드는 대신 대학생들의 공부하는 캠퍼스로 바뀐답니다. 자, 여기서 형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거부가 독일 정도 되는 나라가 공장 하나 닫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형들, 이건 그냥 공장 하나 문 닫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2%라는 숫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나라 전체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심정지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수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UN 공업개발기구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독일은 여전히 전 세계 1위입니다. 물건 만드는 기술력만큼은 여전히 전 세계 챔피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정작 이 공장에서 장사하는 환경을 조사한 순위는 세계 19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마 형들은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기술이 세계 1위인데 왜 장사하는 환경은 그 모양이야? 형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가장 잔인한 설계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데 속으로는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보디빌더 같은 상황인 거죠. 기술은 좋은데 물건을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형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료가 2배 오르고 월급이 3배 오르면 그 물건 팔아서 남는 게 있겠습니까?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 같은 거인조차 내 생돈이 증발하는 걸 버티지 못하고 자국 공장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비극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 능력은 세계 4위인데 기업 환경은 2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독일이 무너지는 속도와 방향이 지금 우리 모습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형들은 아마 설마 삼성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 10곳 중 4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상태거든요. 독일이 88년에 자부심을 꺾고 공장을 닫은 건 우리에게 미리 보내온 유서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독일 박사들이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치명적인 덫이 어떻게 우리 지갑까지 노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기막힌 에너지의 비밀을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자, 형들, 8,500km나 떨어진 독일 가스관이 터진 게 우리 공장 사장님 고지서랑 무슨 상관일까요? 설마 그 멀리서 가스 좀 안 나온다고 우리나라 전기료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라는 무서운 나비 효과의 실체거든요. 독일이 원래 쓰던 값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가 끊기자마자 전 세계 LNG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일이 돈을 더 줄 테니 우리한테 팔라고 소리치니까 국제 LNG 현물 가격이 35배나 폭등해버렸죠.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와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형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거부가 가스비가 올랐으면 전기료를 진작 올려서 해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들, 그게 정상적인 경제 논리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아주 기막힌 정치적 설계가 들어갑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물가 안정을 핑계로 전기료 인상을 억지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 한전은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 이상한 장사를 몇 년간 계속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0원에 사온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800원에 파는 두부가게 사장님이 된 겁니다. 형들, 두부를 팔 때마다 200원씩 손해를 보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버티겠습니까? 결국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26년 현재 누적 부채가 무려 20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4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한전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돌려막는 것도 한계에 오니까 정부가 결국 고지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형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니, 그럼 공평하게 다 같이 올려서 한전 적자를 메우면 되는
되는 거 아니야? 형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무서워서 가정용 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했거든요. 대신 정치적 목소리가 작고 만만한 기업들 고지서에 그 비용을 몽땅 때려 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4년간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만 무려 75.8%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더 비싼 기이한 역전현상이 벌어졌어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한전의 적자를 대신 갚아주는 방패막이 된 겁니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무려 130%에 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업들이 전기를 쓸 때마다 한전한테 30%씩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형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제조 원가 경쟁력이 아예 박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료 무서워서 낮에는 기계 세워두고 밤 10시에 출근하는 사장님들이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안보에 실패해서 제조업의 자존심을 꺾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왜 이 비싼 전기료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짐을 쌌는지 그 잔인한 배신을 확인해 보시죠. 자, 형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에너지나 중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랑 제일 친하다는 형님, 미국이 지금 아주 대놓고 빨대를 꽂고 있거든요. 이름은 거창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랑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죠. 겉으로는 중국 견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속내를 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우리 동맹국들한테 너네 핵심 공장들 싹 다 미국 본토로 옮겨라고 협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안 오면 보조금도 없고 미국 시장에서 왕따시키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형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거부가 세계 1위 시장인데 미국에 공장 짓고 보조금 받으면 기업들한테 이득 아니야? 형들, 그게 바로 아주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격입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 그리고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쏟아붓기로 한 돈만 벌써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돈이 구미나 울산이나 창원이 아니라 텍사스랑 조지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일자리가 되어야 할 돈들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세금이냐고요? 미국에 공장 지으려면 건설비랑 인건비가 한국보다 30% 이상 비싸거든요. 보조금을 넙죽 받아도 결국 그 비싼 비용으로 다 나가고 정작 기업 손에 남는 순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독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화학거인 바스프가 독일 본사 생산 라인을 줄이고 미국 루이지애나로 떠났습니다. 독일은 자국 내 투자가 말라가면서 공장은 텅텅 비는데 미국은 보조금 미끼로 전 세계 알짜 공장을 싹쓸이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독일이 동시에 겪고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더 심각합니다. 보조금 줄 테니 영업비밀인 수율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죠. 형들, 수율이 뭡니까? 반도체 회사의 목숨과 같은 1급 기밀인데 이걸 미국 정부에 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걸 걸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까지 막고 있습니다. 돈은 빌려줄게. 대신 수익 나면 나랑 나누고 중국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 이런 식이죠. 동맹이라면서 기술 주권까지 야금야금 뺏어가는 아주 영리하고 잔인한 약탈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심장부인 제조업이 통째로 미국 본토로 강제 이주당하는 현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기술과 자본이 고스란히 남의 나라 성장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형들, 밖에서는 이렇게 털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다면 믿어지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내부에서 기둥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보러 가시죠. 먼저 독일을 보면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지만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진짜 허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허리가 뚝뚝 끊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23% 이상 급증해서 약 2만 4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 중 최고치예요. 자동차 시트의 명가, 레카노나힐의 전설, BBS 같은 이름만 대면 아는 형님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형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거부가 저렇게 유명하고 기술 좋은 기업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거야? 형들, 이게 바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 비용을 감당 못해서 벌어지는 급성괴사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3배 올랐고 인건비는 천정부지인데 물건을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독일 제조업의 상징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괴사가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는 좀비들의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조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인 42.8%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상태입니다. 이건 역대 최고치예요. 사실상 인공호흡기 때면 바로 심정지원은 좀비 기업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형님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거부가 기업들이 안 망하고 억지로라도 버티면 고용도 유지되고 좋은 거 아니야? 형들, 이게 바로 우리 경제를 안쪽부터 서서히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망해야 할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대출 연장으로 좀비처럼 버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작 돈이 필요하고 쌩쌩하고 유망한 기업들한테 가야 할 자금을 이 좀비들이 블랙홀처럼 다 잡아먹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데 결국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경제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거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좀비 기업들만 제대로 정리해도 우리나라 GDP가 0.5%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아예 문을 닫고 해외로 도망치거나 파산하는 탈산업화가 벌어지고 있다면 한국은 위에서 삼성이 미국 나가서 돈 쓰는 동안 아래서는 좀비들이 기둥을 갉아먹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근육은 사라지고 지방만 끼고 있는 비만 환자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형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독일이 겪고 있는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독일과 우리가 망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 산업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탈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88년 된 공장이 문을 닫고 기술자들이 떠나며 국가의 기초 체력이 녹아내리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잔인한 탈동조화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머리들은 미국으로 나가서 글로벌 생존을 도모하는데 남겨진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은 빚더미 위에서 좀비처럼 말라가는 겁니다. 형들, 이제는 전체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내 직장과 내 자산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형들, 이제부터는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욕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신호인 경제 계기판 5가지를 매일 아침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고하는 체온계입니다. 금리가 이유 없이 치솟는다면 이건 시장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자본이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든다면 이건 내 주머니 속 원화 가치가 증발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부에서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총알입니다. 이 총알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그건 우리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우리 내부의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보여주는 뇌관의 온도입니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건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된다는 소리니까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외국인 매수 동향입니다. 가장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던지고 떠난다면 그건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먼저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거북이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좀비 기업처럼 빚으로 버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내 생돈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지 않게 빚부터 줄이는 게 생존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글로벌화입니다. 원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달러나 미국 자산처럼 안전한 방패를 챙기세요. 한국이라는 배가 흔들려도 내 자산은 안전한 구명정에 나눠 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실력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다루는 능력뿐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에 그 기계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형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88년을 버틴 독일 폭스바겐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설계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과거의 상식만 믿고 있을 때 형들은 이면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